반갑습니다. 박수 안 치면 돼요. 이 저희 라운지 프로그램은 그동안에 인사동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이 너무나 없어서 저희가 전시회로만 이렇게 저희가 만나다 보니까 전시회에서 항상 뭔가 이렇게 강제적으로 뭔가 봐야 될 것 같고 강제적으로 뭔가 사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러나 사실 고미술 화랑은 그것보다 좀 더 이렇게 담소가 훨씬 더 중요하고 거기에서 나누는 문화가 서로 이렇게 교류가 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그 어떤 우리 선조들의 물건들 가치를 이렇게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평가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 감정도 있고 뭐 작품의 어떤 진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를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 중요한 거는 이게 옛 선조들의 물건이었다는 점에서 출발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저희들이 그거를 갖다가 현재 우리 삶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고 어떠한 가치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담론을 만들어 보는 게 사실 더 중요해요. 그리고 고미술 화랑들이 지금부터는 예전에는 조금 이렇게 판매에 되게 매진했다면은 지금부터의 인사동에 있는 고미술 화랑들은 그러한 담론에 조금 더 그리고 그 문화를 우리가 더 생성해서 저희 다음 세대로 이어주는 그런 가교 역할을 하는데 조금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자 해서 이런 라운지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 날, 첫 번째 프로그램에 이렇게 고미술 많이 신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대표님께서 아주 좋은 자료로 이렇게 모니터까지 준비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수준 높은 이렇게 이야기들을 해드릴 거고 또 궁금하신 점 있으면 네. 이렇게 적은 인원일수록 좋은 점이 뭐냐면 막 물어봐도 돼요. 저희가 그동안에 정말 누구한테 물어보기 되게 애매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냥 막 물어보셔도 되고 한 가지로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면 이렇게 대표님들처럼 이렇게 고미술 화랑을 만약에 누군가가 딱 이렇게 내가 한 5억 줄 테니까 너 고미술 화랑 한번 열어봐라 한다고 열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5억이 있어. 네. 첫 번째는 작품 어떻게 사야 되는지 모르고 두 번째는 작품을 사다 보면 자기가 어떤 컬렉션을 해야 되는지 카테고리를 정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실제로 5억이라는 돈을 갖고 있어도 작품을 마구잡이로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고미술이에요. 어떻게 보면 역사, 문화, 경제, 정치 모든 것을 공부해야만 어떤 그 하나의 작품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어려운 분야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어렵게 막 여러분들한테 접근하시는 게 절대 아니고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많은 거 물어보시고 그동안에 궁금하셨던 거 많은 것들을 사장님께 우리 대표님께 여쭤보시고 좋은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일단 인사부터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고아트의 이제 여기 주인을 맡고 있는 박균서라고 합니다. 예. 저희는 이제 아들하고 딸하고 셋이서 이제 가족 경영을 하는데, 이제 주로 취급품은 이제 고미술품이고요. 상설 전시로 판매를 하고, 그 다음에 매주 토요일 5시에 유튜브로 경매를 합니다. 유튜브로 경매를 하는데, 어쨌든 오늘 제목은 고미술의 매력과 청자, 수나, 사년명, 항아리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제 저희가 유튜브로 경매를 할 때 프리뷰를 하거든요. 그래서 프리뷰를 해서 프리뷰 장면을 뭐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프리뷰 할 때 이제 장면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자라병 제가 이제 제 딸이에요. 딸이. 이건 사실 우리는 이제 설명을 할 때 둘이서 자유분방하게 막 설명을 하고 그러거든요. 예. 가장 백자 조선 전기의 전성기는 16세기. 그래서 이 작품은 무조건 16세기로 그냥 밀어붙여야 되나? 어쨌든 색깔이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유튜브에 올려서 프리뷰를 보고 이제 경매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진행이 되는데, 그 아까 뭐 부회장님께서 워낙 말씀을 잘해 주셔가지고 저희 가게는 지금 이렇게 장소가 이렇게 넓게 된 이유는 이제 여기에서 오프라인으로 경매도 했었어요. 오프라인을 하다가 유튜브 코로나 때문에 오시는 게 좀 버겁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방향을 돌렸는데 지금은 대세가 온라인 대세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온라인으로 경매를 하고 있는데 잠깐 옆으로 세서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게 되면 좀 단점이 있어요. 카메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명도에 따라서 물건의 차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유튜브로 경매를, 저희도 유튜브를 하지만 유튜브로 살 때는 좀 확인을 하고 유튜브 경매에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일단 제가 처음 이제
제가 처음 골동을 시작하게 된 게 한 20년 정도 돼요. 이제 저는 이 고미술 업을 시작한 지는 3년밖에 안 돼요, 사실. 업으로 본격적으로 한 3년밖에 안 되는데, 제가 20년 전에 처음 구입했던 게 생생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처음 구입하신 게 기억이 나거나 처음 구입하시게 되면 그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제가 처음 구입한 게 뭐냐면 요강이에요. 우습죠, 요강. 요강 혹시 아시죠? 요강. 예. 방에서 작은 거 보는 게 요강인데 방자 요강을 샀어요. 그것도 풍물시장 가가지고 예전에 동대문 운동장이 없어지고 풍물시장이 생긴 게 2003년인가 그래요. 요강을 샀는데 그 뚜껑을 가지고 요강 몸체를 땅 두들기는데 거기서 나오는 그 소리는 진짜 천상의 소리더라고요. 환상적이었어요. 소리가 얼마나 청아한지 뭐 거기에 그냥 쑥 빠졌죠. 네. 그래서 그때 그 요강을 사가지고 이제 집에 들어와서 집사람한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니까 집사람이 우리 집사람 배포가 좀 커요. 1,000만 원 떡 주더라고요. 당신 심심하면 놀아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1,000만 원 가지고 수집을 시작한 게 지금의 구아트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 뒤에 있는 저것들은 전부 다 제가 20년 정도쯤에 수집했던 사발들이에요. 예전에는 땅속에서 출토된 것들이 많았거든요. 이제 그렇게 제가 그 방자 요강의 청아한 소리에 빠졌던 그 매력적인 그 옛날 그릇의 그 매력이 과연 무엇인가, 이제 그거를 여러분께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옛날에 선인들이 쓰던 것들이거든요. 가구라든지 뭐 이걸 예를 들어서 이 떡살이라든지 그러면 옛날 우리 엄마의 엄마가 쓰던 거예요. 이건 진짜로 19세기에 쓰던 거니까. 쓰던 거리가 그때 엄마의 생각을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수집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조그만 찻잔 같은 경우는 백자 찻잔은 분명히 어느 선비가 차를 마셨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런 옛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옛날 분과 이제 조우를 하는 거죠. 그런 매력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처럼 이게 혹시 뭔지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네, 향로입니다. 향로인데 뚜껑이 없어요. 그럼 뚜껑이 없으면 볼품 없죠. 그런데 이렇게 제가 이걸 일부러 만드느라고 딸이랑 어저께 일부러 꽃꽂이를 했는데 요 안에 침봉이 들어있거든요. 이렇게 꽃꽂이를 했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일반 도자기 병에다가 꽃꽂이를 하면 그 병은 나중에는 버리게 되죠. 그런 게 마지막 황금성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즐겁게 갖고 놀다가 나중에 내가 이사를 할 때는 보통 버리잖아요. 보통 가구도 이런 거 버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버릴 필요가 없어요. 골동품은. 전혀 버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저한테 가지고 오면 고미술업의 매력이 바로 그거예요. 저희들은 판매하는 게 아니라 사는 거예요. 얼마나 가격이 적정선에서 사느냐. 예를 들어서 선생님께서 저한테 100만 원에 사가지고 갔다. 세월이 흘러서 이게 1,000만 원이 됐다. 그럼 제가 1,000만 원에 살 수는 없지만 700~800엔 사겠죠. 그럼 선생님은 100만 원에 산 게 수익이 난 거예요. 또 어떤 거는 내가 100만 원에 샀는데 가져오니까 시세가 좀 떨어졌어. 그럼 70에 팔았어도 그동안 오랜 동안 같이 즐겼잖아요. 그런 것이 있어서 이 고미술은 투자 가치도 있고 황금성도 뛰어나요. 그래서 골동품의 매력은 옛날 선인들과의 어떤 대화도 가능하고 또 이렇게 활용도 할 수 있고 또 투자 가치도 있고 당장 갖다가 주면 저희한테 가져오면 돈으로 바꿀 수 있는 황금성이 있는 게 고미술의 가장 큰 매력이에요. 근데 뭐 이러시겠죠. 아니 뭐 황금성이나 투자 가치 뭐 주식하면 될 거 아니야. 그죠? 금을 사거나 부동산 하면 되죠. 근데 그거는 위에 두 가지의 매력이 없는 거죠. 내가 보고 즐기고 뭐 금 넣어놓고서 꺼내고 막 주물닥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고미술의 매력은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옛 할머니하고 놀 수 있고 또 다양하게 갖고 놀 수 있고 또 투자 가치는 황금성이 뛰어난 것이 고미술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 보면 2개의 국보 청자라고 써 있잖아요. 근데
진짜 오른쪽에 있는 거는 어때요? 색깔이 어떤 색깔이세요? 색깔이 어때요? 노란색 아닐까요? 북의 왼쪽이에요. 보시기에. 요거. 네. 아, 이게 왼쪽이야? 아, 그렇구나. 노란색이잖아요. 그런데 이 노란색이 이게 국보예요. 국보예요, 지금은. 근데 과거에는 보물이었었어요. 그 전에는 보물도 아니었었죠. 근데 이게 저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이게 1910년이면 우리 일제강점기 때잖아요.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 그 도굴꾼이 어디에서 도굴 했는지는 모르지만 도굴을 해가지고 상인한테 팔았어요. 팔았는데 이것이 장점이라고는 굽 안쪽에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굽 안쪽에 굽 안쪽에 글씨가 수나사년 계사태묘 제1실 향기장 최길회조라고 써 있었어요. 이제 이거를 번역을 하자면 수나사년이면은 중국의 연호거든요. 그래서 그게 태종의 연호예요. 그래서 993년이에요. 993년 계사년에 태묘라는 건 뭐냐면 종묘, 우리 지금 여기 종묘가 있잖아요, 선생님. 종묘처럼 고려시대의 종묘를 말하는 거예요. 태묘 제1실이면 1실이면 뭐죠? 왕건이죠. 왕건. 왕건의 향기, 제기로 장인인 최길해가 만들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저는 여기에다가 태묘 제1실을 태조 왕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그런 근거는 없잖아요. 다만 이게 1957년 그 이화여대에서 구입을 해요. 그런데 보세요. 1910년에 일본의 나카무라상이 땅속에서 꺼냈을 때는 과연 그게 가격이 얼마였을까요? 미미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닥에 굽에 글씨가 써 있으니까 의미 부여를 했겠죠. 우리나라 땅에서 우리나라 땅에서 나왔으니까 이거는 우리나라 걸 거야. 비록 연대는 수나 4년이라고 써 있어도 이건 우리나라 걸 거야. 라고 추정이 됐던 거예요. 그랬던 것이 1963년에 이게 이제 보물이 됩니다. 보물이 237호가 보물이 되는데 보물이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고려사를 뒤져보니까 고려사에 뭐라고 나오냐면 989년서부터 992년까지 3년간 태묘를 지었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고려사에.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 고려일 거야 라고 추정을 해서 보물로 지정이 됐죠. 그런데 자, 이거는 추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추정이었던 것이 어떻게 보물이 됐을까요? 국보가 됐을까요? 그게 중요해요. 자, 아까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재미있는지 모르겠어요. 저 혼자 정말 이게 태묘에서 사용됐을 것일까? 정말 고려 태묘에 사용한 것이었을까? 둘째는 정말 이게 고려에서 만든 건가? 또는 이게 청자인가? 모르죠. 아시다시피 노랗잖아요. 이거 청자라고 할 수 없죠? 청자냐? 정말 고려 태묘에 사용한 거냐? 다만 고려사에 의하면 989년서부터 992년까지 만들었다고는 하는데, 태묘를 썼다고는 하는데 이게 과연 거기에 쓴 것이냐라는 거는 미지수였었죠. 그런데 그게 이제 어디에서 사건이 터지냐면 북한에서 1989년서부터 1990년까지 2년간 초기 청자 가마터가 배천 원산, 황해도 배천의 원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를 북한 고고학연구소에서 발굴 조사를 했어요. 발굴 조사했더니 거기에서 나온 게 바로 저기 있는 수나 3년 임진태묘 제4실 향기장 왕공탁조라는 것과 왕공탁자로 써 있는 것이 똑같은 것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것은 고려에서 고려에 쓴 것이고 고려의 장인이 만들었고 우리나라 고려의 청자다. 그러면 고려 청자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고려 청자는 910세기 후반부터 만들어졌구나 라는 것을 밝혀주는 귀중한 자료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국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국보라는 것은 보물과 국보의 차이는 보물에서
보물에서 뛰어난 역사성, 굉장한 역사성이 우수하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보물에서 국보로 격상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물이 된 국보가 된 게 언제인 줄 아세요? 작년에 됐어요. 1963년에 보물이 되었다가 그냥 계속 보물로 놔뒀다가 아까 말했던 1989년서부터 1992년간 발굴 조사를 했더니 이런 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뜸들이고 있다가 결국은 이제 작년에 국보가 돼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국보전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나왔던 것이 바로 이제 왼쪽에 이겁니다. 그러면 자, 오른쪽에 저거는 우리가 봐도 청자죠. 그죠? 우리가 봐도 청자예요. 993년에 이렇게 누렇게 만들었던 청자를 100년의 시공이 흘러서 1146년이지 않습니까? 1146년이 100년이 훨씬 넘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 선화봉사 고려동영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1123년에 이제 다음 주에 이제 할 건데 1123년에 북송이 우리나라의 왕이 돌아가시는데 북송이 이제 우리나라는 거란과의 관계를 좀 잘 가졌었거든요. 그 당시에 왜냐면 거란 침입이 있어가지고 거란과의 수교가 잘 됐어요. 그러면서 북송이랑 거래를 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그랬는데 우리나라 이제 임금이 돌아가셨죠. 그랬더니 북송의 임금이 스파이를 보내는 거예요. 너희 왕이 돌아가시니까 우리 사신단으로 갈게 하고 보냈어요. 보내서 와가지고 서공이라는 사람이 고려에 와서 무엇을 했느냐. 고려의 모든 정치, 경제, 문화를 다 베껴간 거예요. 그게 그 기록이 1123년인데 거기에 보면 1123년인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중국 사람한테 대접을 하려고 이제 그릇을 올려놓고 거기다 음식을 쌌었나 봐요. 그랬더니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중국에도 이렇게 기가 막힌 비치색 청자가 없어. 당신네 이거 언제 만든 거야?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이건 과장이 아니라 기록이에요. 그랬더니 우리나라 고려의 이제 신하들이 근간에 만들어졌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추정하기로는 1123년이니까 아마 한 1110년이나 그때쯤에 이런 비치색의 청자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추정을 하거든요. 그러니 993년도 사실은 조금 늦어요. 원래 이제 이거 자료에는 974년의 자료도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100년에서 120년의 시공이 흘러서 좋은 비치색의 청자가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여러분 핸드폰도 마틴 쿠퍼라는 분 아시나? 잘 모르시죠? 마틴 쿠퍼 아시죠? 마틴 쿠퍼가 세계 최초의 핸드폰을 만들고 뉴욕에서 전화를 통화하신 분이에요. 그 핸드폰이 그 당시에는 어땠죠? 갖고목 같았잖아요. 그랬다가 지금은 어때요? 이게 슬림하지 않습니까? 그 시공이, 그 연대가 73년이거든요? 그러면 이 좋은 청자 만든 게 한 30년, 40년 돼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좋은 진짜 중국 사람도 놀라게 한 좋은 청자를 고려인이 만드는 시공은 100년 이상이 걸린 거죠. 100년 이상이 걸려서 저기서 무엇이든 시작은 미미하지만 그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고미술은 재밌는 거다. 고미술은 어려운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특히 저희 이제 고아트 선전해야지. 저희 고아트는 이렇게 오시면 제가 이제 우리 아들하고 딸한테 너무 미안해요. 제가 대학원 석박사까지 이제 지냈거든요. 그것도 나이 58에. 제가 지금 56이거든요. 66. 58에 이제 공부를 했는데 이제 아이들도 지금 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석사과정, 박사과정을 지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학문으로서 그 다음에 이제 도자기를 한 20년 제가 수집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론과 실무를 같이 겸해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런 자리를 만들게 되고 좀 말은 버벅대지만 어떻게 그래도 여러분한테 나름대로 전달하려고 했는데 그 전달이 잘 됐는지 모르겠지만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되시면 다음번에는 이제 비색 청자에 대해서 또 열심히 한번 설명드려보려고 하니까 또 잊지 말고 또 한번 또 와주시고 항상 좀 좀 많이 좀 봐주시죠. 감사합니다. 아까 중국 관료가 와서 네. 와우 하고 놀란 게 네.
색깔이라고 보셨잖아요. 네네네. 그 제가 이쪽은 전혀 문의가 아닌데 이 도자기의 색깔을 내는 기법이 네네. 어떻게 뭐가 난이도가 어떻게 있길래 굉장히 유일한 뭔가 네. 아, 좋은 질문이세요. 이 도자기 굽는 기술은 지금의 반도체를 만드는 기술과 같아요. 그 당시엔 최첨단 기술이었어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제 깊게는 얘기할 거 없고, 17세기, 그러니까 임진왜란 이전에 전 세계에서 강질의 도자기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세 나라였어요. 세 나라. 어딜까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세 나라. 강질의 도자기를 만들 수 있는 나라. 그 중국 또. 중국, 베트남, 한국. 세 나라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청아백자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게 1314세기 후반이에요. 청아백자는 강질이거든요. 원나라 때 청아백자가 만들어져요. 그 청아백자 강질의 도자기가 꾸준히 만들어지다가 우리나라까지 전달해서 베트남까지 만들어졌지만 일본이나 그 외 나라는 흙을 찾질 못했어요. 흙을. 강질. 고화도의, 그러니까 퍽퍽한 도자기가 아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도자기 말씀드려요. 그런 도자기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 세 나라밖에 없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고급 기술이다 보니까 가르쳐 주질 않았어요. 지금 요거는 일부만 넘어간 거잖아요. 이전에 이미 중국에, 여기에 보면 최기래라든 왕공탁이라는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중국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이 974년에 5월, 전 세계에서 최초로 청자를 만든 나라는 중국의 오월국이라는 나라가 있거든요. 오월국이라는 나라가 북송한테 망해. 망하다 보니까 거기 있는 장인들이 뿔뿔이 흩어지죠. 그래서 지금의 유명한 중국에 있는 경덕진 있지 않습니까? 경덕진도 최초에는 청자를 만들었어요. 오월국에 있는 장인이 경덕진에 가서 최초로 청자를 만들다가 그쪽에 있는 흙이 백자흙인 거야. 백자흙이다가 백자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렇듯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모르지만 전 세계에서 만든 나라는 세 가지밖에 없고, 고급 기술이었고, 반도체처럼 고급 기술이었고, 도자기 유약을 만드는 기술도 남한테 잘 전수를 안 하는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술을 중국에서 배워 갖고 와서 이제 우리나라의 청자를 만들었는데,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이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토기를 만든 토기공들과 같이 협약을 해서 청자를 만듭니다. 처음에는 이런 색깔이 나와요. 이렇게 우중충한 색깔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환원염으로 구워야 되냐, 산화염으로 구워야 되냐. 산소가 들어가면 저 색깔, 산소를 차단시키면 이 색깔. 그런 색깔, 그러니까 그런 기술. 가마를 굽다가 불빛을 보고, 도공이 불빛을 보고, 이제는 차단을 해야 돼라고 차단을 해서, 완전히 차단해서 산소가 안에 있는 산소가 안에서 다 소화가 되면 이 색깔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술이에요, 그게. 어떻게 이 색깔을 만드느냐. 그건 이제 이미 고려시대에 100년의 세월을 흘리면서 그 기술을 습득을 한 거죠. 습득을 해서 비색청자가 나왔는데, 중국의 청자와 우리 고려의 청자는 색이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비색청자라고 해요. 비취색 있지 않습니까? 비취색 청자라고 하거든요. 어느 정도 이해는 가셨나요? 네, 일단 흙이 중요한 거고, 흙이 이렇게 되면은 백자고, 네. 이렇게 되면 그거고, 또 유약도 중요한 거고, 네, 다 흙과 유약이 다 중요해요. 도 중요한 네, 거고, 네. 지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거는 공정에서의 산소의 그렇죠. 방식, 네. 이렇게 네. 고급 기술이라고 한 게 이 중에서 특히 네 번째 거라고 이해를 했는데 맞나요? 전부 다 같이 조합이 돼야 됩니다. 그럼 유약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스페셜한 기술이 있는 건가요? 중국 대비? 그렇죠. 왜냐하면 그 유약도 보면, 유약도 이 나무 제유에다가 보통 설명이 이제 자꾸 깊게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이제 장성유라고 하거든요. 일반 나무를 태워서 재를 만들면 그건 제유인데, 제유에다가 차돌가루를 섞어서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게 장성유가 됩니다. 근데 이 재에 철분이 얼마나 있느냐 아무도 몰라요.
이 장인이 그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고사리재는 철분이 몇 프로 있더라. 철분이 예를 들어 3% 있으니까 3% 철분이라고 할 수 없죠. 그 당시에도 뭐 과학적이지 않으니까. 이 안에는 이상하게 누런 색깔 나는 게 조금밖에 없는 것 같아. 그래,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재를 만들어서 장석을 섞어서 굽는데 산화형으로 구우면 그래도 노란색이 나오네. 안 돼. 차단해야 돼. 그 대신 또 불을 또 불빛 하얀 색깔. 그래. 저 하얀 색깔일 때 막아야 돼.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조합이 다 이루어져야 명품 도자기가 나오는 것이지 하나만 가지고 명품 도자기 나오진 않습니다. 네. 저기 보면 깨진 것 같은 네. 네네. 도자기 한 부분 네네. 넣어지는 정도 네네네.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저런 거를 구매를 하거나 감상을 할 때 네. 아까 첫 번째 역사성 과거와에 대한 네. 보통 어떤 때는 매끈한 모양이 각지다 황금성으로 봤을 네. 때 네네네. 구입해야 할 것이고 어떤 거는 또 저렇게 깨지고 약간은 뭔가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 게 또 그거 네, 때문에 네, 네, 그래서 네. 저는 네. 저런 거를 볼 때 저런 게 값이 나가나? 근데 어떤 때는 깨져서 저거는 황금성이 없어. 네, 그때도 네. 있고. 어떨 때는 저렇게 저 안에 뭔가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저게 갑자기 또 주목을 받을 때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저런 걸 네. 구매했을 때 깨진 거는 배제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깨진 거라고 뭔가 수술을 했으면 귀한 게 될 수도 있는 건지. 우리 이제 저보다는 많이 젊으시잖아요. 많이 젊으시니까 가능하면 그 박물관에서 나온 책이나 가능하면 논문들을 좀 보시면 특히 이제 화금청자가 있습니다. 화금청자가 아니라 원숭이가 그려져 있는 화금청자가 있어요. 그건 이만큼 깨졌죠. 근데 우리나라에 금으로 만들어진 원숭이가 그려진 청자가 유일하게 그거 한 점이에요. 그러면 저기 저 깨진 거 저거 과연 몇 점이나 있을까? 저 물고기가 그려져 있는데 저거 언제 만들어졌지? 물고기가 귀하다네? 본인은 물고기가 귀한지 몰라요. 그러나 일반적인 골동상인들이 볼 때 물고기가 귀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가치가 있는 거죠. 희소성도 있고. 예.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활용해서 쓰시고요. 접시 같은 거 있으면 접시에다가 모가 같은 거 올려놓고 냄새 해도 되고 테이블 위에 꽃꽂이 같은 거 해도 괜찮거든요. 어쨌든 또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예, 하세요. 요즘도 네. 주방에서 네. 이런 자기 종류를 쓰기도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요즘 전 세계에서 최고로 치는 것들, 네. 명품으로 네. 쓰고 싶은 게 네. 이제 아까 말씀하신 세 개 나라 외에 네. 나라 것들이 가장 뭐 브랜드도 있고 네. 그렇게 헤게모니가 완전히 달라진 이유는 뭘로 보세요? 그거는 문화가 달라졌다고 생각해요. 우선 우리가 서구화가 됐잖아요. 가장 결정적인 건 우리가 서구화가 되고 또 우리나라 문화는 중국 문화는 그래도 꾸준히 이어갔는데 우리나라는 일제 36년간 그래서 뭐 창피한 얘기지만 우리 이제 뭐 냄비근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 빨리 바뀌었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너무 빨리 바뀌었어요. 갑자기 그 양은에서 플라스틱에서 또 다시 도자기 이렇게 뭐 한순간 순식간으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이제 대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도자기가 완전히 말살이 됐어요. 똑같습니다. 걔네들은 싼 거 대량으로 찍어서 외사기가 막 공급이 됐거든요. 외사기가 공급이 되니까 이런 것들 다 죽어버린 거죠. 그리고 서양에는 대답은 제가 거기까지 대답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서양으로 간 도자기는 처음에 어느 나라에서 가기 시작했느냐? 중국에서 간 게 아니에요. 18세기, 17세기, 18세기 일본에서 갔어요. 그래서 우키요에가 일본의 그 고갱이나 이런 사람들 영향을 준 이유가 일본 애들은 얼마나 했냐면 모방을 잘해요. 그때부터 모방을 엄청 잘했어요.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도공을 데리고 갔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도공을 데리고 가서 우리나라 도공이 거기서 진짜 백자 좋은 흙을 찾아낸 거예요. 이건 다 사실입니다. 좋은 백자흙을 찾았어요. 자기네들이 아무리 밟아도 못 찾던 흙을 우리나라 도공이 거기 가서 일본에서 좋은 흙을 찾아서 도자기를 굽기 시작하는데
일본과 중국과 한국에서 그러고 나서도 우리나라 나중에 다시 수교를 합니다. 우리나라랑. 수교를 하면서 걔네들은 우리나라에서 가져간 게 뭐냐면 찻사발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찻사발을 가져갔고 중국에서는 기술을 가져왔어요. 도자기 백자, 그 뭐 5채, 3채 중국 기가 막히게 좋은 거 만드는 기술을 가져와가지고 중국 애들의 거를 그대로 베껴서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도공이 거기에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만들어서 그게 이제 유럽으로 갈 때 엄청나게 많은 양 수출을 했어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수출을 안 했거든요. 그때. 수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일본 애들은 그걸로 이제 돈을 만들어서 우리를 다시 침략을 하게 되는데 그 영향으로 그 간 것이 걔네들이 이제 도자기를 만들게 되는 영향이 된 겁니다. 그 네덜란드 이런 데서 만들게 되는 영향이 됐는데 이제 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게 그 도자기 중국의 유럽 도자기들은 약간의 그 뼈가 들어가요. 소뼈. 그 석회질이 들어가서 좀 더 단단하고 색깔이 좀 더 색깔이 아주 좋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놓는데 우리나라나 중국에서는 그렇게 만들질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그 기술력의 차이도 조금 나중에는 생길 겁니다. 예. 이 자기 종류 중에 국보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네. 이 두 개를 꼽으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또 하나 질문은 그냥 고려는 청자지만 조선은 왜 백자로 이렇게 좀 대표성이 달라진 건지 아니면 그건 현대의 시각인지 그러니까 자기의 가치로 치면 청자가 되게 어려운 건데 조선 백자는 그냥 일반이 쓰는 거예요? 아니면 국보에 이제 이런 자기가 되게 많이 있죠. 조선은 백자인 이유가 뭔가요? 우선 종교가 달라요. 유교의 나라입니다. 조선은. 유교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백색의 나라라고 보시면 돼요. 네, 또 하나는 중국의 영향을 무조건 받아요. 중국의 영향을 받는데 또 잘못 알고 계신 게 청자는 1250, 이제 기술적으로 따지면 1250도 이상을 견디질 못해요. 근데 이 백자는 태토 자체가 청자보다 더 고급적인 태토예요. 특히 이제 백자가 만들어진 게 이제 고령산, 중국에 가면 고령산이 있고 우리나라에 고령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좋은 흙을 찾는 거예요. 청자의 흙보다 더 좋은 흙. 그걸 찾다 보니까 이 흙은 1300도에 견디면서 굉장히 쇳소리가 나고 단단한 거예요. 질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중국에 이제 청아백자가 성행하기 시작합니다. 청아백자가 성행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좀 중국은 제가 여기 설명도 나중에도 했지만 중국은 완상형이 많아요. 가지고 만지고 노는.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은 뭐 5만 색깔을 다 청아백자도 하지만 5만 색깔을 다 만드는데 우리나라는 경기도 광주 분원이라는 곳 딱 한 군데서 우리나라 그 관에서 쓸 수 있는 도자기들을 만드는데 그게 주로 백자인데 실사용용인 거예요. 또 하나 지방에서 만드는 것도 실사용이에요. 내가 필요해서 그릇을 만드는 거. 저 사람들이 필요한 그릇을 내가 만들어서 파는 거죠. 완상용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거의. 그러다 보니까 그 아름답다기보다는 실사용용으로 만들다 보니까 어떤 아름다움에서는 좀 많이 배제된 그런 것이고 백색 도자기가 나오는 것은 기술력의 상승, 첫째. 그 다음에 유교의 나라, 그 다음에 중국의 영향, 세 가지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네.